자, 이어서 나 작품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 6번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이 작품은 사실 제목에서 큰 힌트를 주고 있어.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는 것은 이 북가시나무라는 시어가 사실 화자의 무엇을 나타낸다는 걸까? 그렇지. 화자의 영혼이 바로 이 북가시나무라는 시어로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목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되어 있어. 자,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근데 보통 나무에는 새들이 이렇게 날라들지 않나? 근데 이 나무에 영혼의 북가시나무에는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지금 이 맥락상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 부정적으로 보여? 그렇죠. 뭔가 부정적인 새 한 마리조차 오지 않는 그런 고독하고 쓸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 북가시나무 화자의 영혼. 고독하고 쓸쓸하다. 자, 그 다음. 무슨 주의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라고 말을 하네요. 무슨 주의, 뭐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어쩌고 뭐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그런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자, 무슨 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무엇을 가위질한 거겠어? 그렇지, 당연히 나무를 가위질 했겠죠. 이 가위질이 좋은 의미의 가지치기인지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의미의 가위질인지 밑에를 봐야 알 것 같아.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한 나무가 당한 가위질이 어떤 의미겠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 알겠다. 그지? 가해질한 지 아주 오래되었다. 즉 오랫동안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아이고야. 화자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는 것 같아?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가해질 당해서 흠집투성이 즉 아주 많은 상처가 난 상처투성이인 것 같다. 부정적인 상태인 것 같다라는 건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3번 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추상적 대상인 내 영혼. 그렇죠. 영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인 거 맞죠. 이것을 상징적인 소재로 나타내요. 화자의 상처 입은 내면을 보여준다. 얘들아 어떤 소재로서 영혼을 나타냈지? 맞아요. 북가시나무로 나타내어서 상처 입은 내면 맞아. 가위질 당했다. 완전 흠집투성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상처 입은 내면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아무 의무도 없으니 이 허공이 어디지? 맞아, 빈 공간이야. 근데 빈 공간을 지금 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는 허공에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허공에서 지금 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자의 입장에서 얘들아 허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어? 맞아. 이곳에는 아무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없대. 의무가 없으니 굉장히 어떻겠어? 아주 자유롭겠죠. 그렇지. 아주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 허공에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는다. 자, 신목은 뭔지 몰라도 우리 목은 알잖아. 뭐야? 어떤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낸다. 막 냄새, 악취 이런 거 아니고요. 향기, 좋은 향기겠지? 이 좋은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는 곳이 허공이다라고 하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허공은 굉장히 이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신목 할 때 이 신이 뭐냐면 이
신선한, 아주 신성스러운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사라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존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몰랐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허공과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1번 선지. 허공은 나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공간. 아니, 전혀 속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았죠. 그죠? 속죄 X. 다음 2번. 허공은 나가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공간이다. 아니, 지금 이곳에서 이 허공에서는 나는 아무 의무,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라고 했지, 시련에 적극 대응하는 공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음 3번. 허공은 나가 번민하다가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공간이다. 번민 뭐야? 뭔가 생각이 많다, 고뇌가 많다, 괴로움이 많다 등등이라고 우리 지난번 시 할 때 배웠었어. 자, 괴로워하다가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까? 맞아. 번민은 어디? 1년에서 나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 라는 이런 괴로운 상태를 호소하다가 위로를 얻죠. 그래서 여기서 나 이곳에서는 내가 지켜야 할 의무도 없어. 그리고 아주 신성스러운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 위로를 얻는 아주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럼 5번 왜 틀렸는지 보자요. 허공은 나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부정적임을 깨닫는 공간이다. 현재가 너무 부정적이야 라는 내용은 허공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허공이라는 공간에서는 여기 너무 자유롭다.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는 이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만 느껴지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이어서 그 다음 면 볼게요. 자, 이제 허공에서 밤을 보냈어. 그리고 이제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났대. 즉, 이 말은 허공에 있던 시간은 정말 이 현실 세계 속의 시간이었다는 걸까? 아니, 이 허공은 아마도 화자의 상상이었거나 꿈이었거나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즉 이 화자의 영혼, 북가시나무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죠? 맞아. 이 국도변, 그냥 이 길거리가 바로 이 화자의 영혼이 있는 현실이라는 거겠죠. 자,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뭘 들었던 거지?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이것들을 원하지 않았대요.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이 몸통도 앙상한데 거기에 깃발,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막 매달려서 펄럭펄럭 그렸다는 거죠.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이 소리 뒤에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화자의 영혼은 국도변에서 어떤 심리 상태인 것 같아? 영혼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너무너무 슬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됐지? 이 깃발 플래카드 너희 알죠?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막 못 같은 거 박아서 이렇게 플래카드 이렇게 걸어두잖아. 그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봄 기운에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낫, 톱니 얘네 굉장히 얘네 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잖아. 얘네가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그래서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반역을 하는 게 뭐지 얘들아? 맞아, 뭔가 말을 안 듣고 거스르고 저항하는 걸 반역한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 반역자 하면 막 처단했잖아. 그지? 어쨌든 뭔가 이 저항하는 걸 반역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가 무엇에 대해 반역을 하는 걸까? 앞에 사실 나와 있는 반역의 대상이 얼마 없어. 뭘까?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이 낫, 톱니,
요것들이 빛이 나니 이 북가시나무가 이것들에게 반역을 한다. 거스르고 저항을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낫과 톱니는 이 영혼의 북가시나무에게 있어 어떤 존재겠어? 아주 부정적인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아주 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낫과 톱니에 대해서 지금 이 화자의 영혼이 정하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뭐뭐 하리라. 뭐뭐 할 거야. 라는 화자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어? 나는 나중에 쓸 수 있을 거야. 쓸 거야. 무엇을?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그리고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실을 나는 쓸 수 있을 거야.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 이런 시를 쓸 거야. 근데 시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되게 어때? 뭔가 잎사귀, 과일, 초록, 금빛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하늘에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는 상황 어때 보여? 고독하고 아주 쓸쓸한 상황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이러한 시를 꼭 쓸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라는 이 화자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이 시는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 맞아, 화자가 아주 지향하는 아주 아끼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긍정적인 대상이다 라고 해석했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풀 수 있는 문제들 풀게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네, 3번 볼게요. 나에서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하는 이 말에서 몇 년에 3년의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말에는 문제를 유발한 외부 세계의 존재가 화자의 슬픔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바람은 들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화자의 슬픔을 인식한 존재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지? 그렇지, 바람이 들었을 거야. 즉 바람이 화자의 슬픔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건 맞아. 근데 여기 보면 문제를 유발한 외부 세계의 존재가 화자의 슬픔을 인식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은 그러면 문제를 유발한 외부 세계의 존재가 바람이라고 본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 바람이 화자에게 문제를 유발했어? 아니, 전혀. 이 바람은 그냥 화자가 슬플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문제를 유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3번. 그럼 4번 맞는 뜻이겠지? 자, 나에서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면서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쓸 상황을 상상하는 모습을 통해, 그렇지, 내가 언젠가 쓸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상을 하는 거겠죠. 고통을 극복한 결실로서 시를 쓰고 싶다는 삶의 지향이 드러나는군. 맞죠. 이 화자는 이런 지금 고통스러운 상처의 상황을 극복해서 나는 시를 쓸 거야 라는 이 지향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볼게요. 자,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 시의 화자와 대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자 누구지? 맞아, 나입니다. 나. 대상은 누구죠? 맞아,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자, 그 다음 이 시의 상황은 어떤가? 이 화자는 계속해서 이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떠올리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에서 이 북가시나무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아주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 연에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내가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안 그래도 6번 보기에 나와 있었죠. 이 작품들은 모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지향해야 하는가를 닮은 작품이라고. 자, 됐지. 그러면 우리는 대체 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그 전에 이 시에 드러난 정서나 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봤을 땐 어때? 어떤 정서 태도가 나타나? 이런 건 보통 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태도가. 자, 우리 마지막 연애에서 했었어. 나 언젠가 시를 쓸 수 있으리라. 있을 거야. 해낼 거야. 그렇지. 반드시 나 시를 써낼 거야. 라는 이런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시어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여기서 계속 무슨 주의하는 엿장수들이 여기 이 엿장수들이 북가시나무를 가위질했다. 계속 뭔가 괴롭히고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엿장수들 어떤 존재들일까? 이 엿장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을 강요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위질했다는 건 계속 내 영혼에게 야, 이게 맞지, 이 이념이 맞지 강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가위질 자체는 내 영혼에게 어떤 특정 이념을 강요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재단하려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념과 관련해서 이 이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시어 뭐가 있을 것 같아? 맞아. 국도변에 서서 내가 원치 않는 깃발, 원치 않는 플래카드들이 달려있다. 우리 지금 선거 시즌이잖아. 너희가 지나갈 때도 대통령 후보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깃발 플래카드 엄청 많이 달려있다. 그지? 어쨌든 그것도 뭔가 이 강요하는 사람들, 이 이념을 강요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마지막에 낫 톱니라는 시어가 있습니다. 자, 낫과 톱니 여기 보면요. 낫, 톱니 얘네는 어떤 의미일까? 이 영혼이 반역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얘네는 부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영혼을 위협하는 존재. 즉, 이념 강요가 같이 굉장히 뭔가 화자에게 이 폭력적인 그런 존재들이라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들. 다음 마지막 이제 이 작품에서 계속해서 나 시를 쓸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대체 화자가 말하는 시가 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시. 지금 이렇게 현실이 어때? 이념을 강요해.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못 살게 굴어.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시와 같은 순수성, 이런 순수함을 유지할 거야. 순수함을 담은 시를 써내려 갈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이런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냥 그래서 시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구나. 여기까지만 해석해서도 충분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요약하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실은 어때? 이 현실은 굉장히 이념을 강요하는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를 쓰며 순수성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화자의 의지. 이것이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 시에 드러난 표현적 특징 한번 볼게요. 이 작품에는 도치가 드러나. 어디에 도치가 드러날까? 그렇지, 여기.
귀 있는 바람은 틀었으리라.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지? 또 나는 언젠가 쓸 수 있으리라. 이것을 어순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뭐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일단 특히 이 부분 보면 막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이런 식으로 감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어때? 흠집투성이 뭐 시각적으로 향기를 맡으며 후각적으로 이런 바람은 들었을 거야. 청각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우리가 빠뜨린 게 있어. 뭘 안 풀었냐면 리을과 관련해서 이번에 4번 선지를 풀지 못했거든요. 자, 이번에 4번 선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 리을이 어디냐? 이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여기가 리을이었어.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못 풀었던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4번 선지 보면요. 추상적 대상인 시퍼런 생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 강인한 저항 의지를 지닌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일단 낫은 화자의 저항 의지를 지닌 모습 아니죠. 낫은 전혀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시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틀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리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대장간에 낫이 생기를 띠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낫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다. 그지? 이 구체적인 대상이 생기를 띈다. 구체적인 대상의 상태를 말해줬을 뿐이야. 근데 여기는 추상적 대상인 생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냈다. 즉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생기가 낫 같다. 이런 식으로 낫에 비유했다면 4번 리을 선지 이 부분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이렇게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어. 앞부분 뒷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건 답이 4번. 자, 됐죠.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이제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수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야. 되게 교훈, 깨달음이 있는 작품이거든. 자, 수호제라는 것은 수호제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큰형님이 집에 붙인 이름이 수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의심하면서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 자신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 지키지 않은들 내가 어디로 가겠어. 참 이거 이상하네. 수호제라는 이름 참 이상하네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정약용이 장기로 귀양을 갔나 봅니다. 귀양을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수호제라는 이름 참 이상하다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나를 지켜야 한다? 아까 처음에는 아니 나 자신이 내가 안 지킨다고 어디로 가겠어? 참 이상하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래 나는 지켜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수호제라는 건 뭘 지키는 곳 같아? 맞아. 이 수호제라는 뜻이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읽으면 훨씬 이 작품이 쉽게 더 읽힐 거예요. 내 밭을 지고 도망잘 가가 있는가? 밭을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을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에 꽃나무, 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는 뭐 할 자가 있는가? 지킬 것이 없다. 계속해서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이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거는 뭐 지킬 게 없어. 이어서 나의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 실량,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앞에 굉장히 여러한 것들을 여러 개를 언급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들 공통점이 뭐다? 모두 딱히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 천하의 만물은 지킬 게 없어 라고 지금 결론을 냈네요. 오케이.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나 자신 이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근데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위험과 재화를 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잘못 읽었네.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막 홀려서 떠나가고 그리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봐도 떠나간다. 우리도 막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막 혼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 자신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 나를 읽기 쉬운 경우들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쭉 읽어봤을 때 이때 이 나는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이 마음에 해당하는 나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익을 유도하면 떠나갈 수 있다. 겁을 주면 떠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신, 마음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읽기 쉬운 경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나를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 A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해서 4번 한번 볼게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특정 대상에 지닌 다양한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아마도 다른 대상이 뭐 여러 사물들, 천하 만물들인 것 같아. 이것들과의 대비, 이것들과의 나의 대비를 통해 이것들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떤 가치를 지는지 혹은 나가 어떤 가치를 지는지 전혀 그런 가치에 대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자문자답 형식을 활용해 맞아 이건 맞아. 타인과의 논쟁에서 비롯된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논쟁 나니? 전혀 논쟁 나오지 않았어. 다음 3번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맞죠. 만물들이 어떨 때 떠나가는가. 만물들에 대한 그리고 나의 관련된 경우 이것들을 제시했죠. 이 사례들을 검토하여 자신이 제시한 일반적 판단이 옳음을 입증하고 있다. 판단 내리죠. 즉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해.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만물과 나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우들을 제시한 게 사례라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인데 나머지 선지 볼게요. 인가적 서술을 통해 인가적 즉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걸 통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죠. 5번 경험이 담긴 일화를 제시해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는 게 당위성인데 경험이 담긴 일화를 제시했다. 자, 여기 보면요. 천하 만물과 관련된 사례, 나와 관련된 사례 이런 걸 제시하는데 이런 거 보통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 화자, 필자의 직접적인 경험, 필자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 자, 됐죠? 자, 이어서 그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 나를 잃은 자이다. 나를 잃은 자래. 자기 스스로 말하네요.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과거 십수했나 봐.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 하였다. 과거 합격하고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12년 했나 봅니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처지가 바뀌었다. 이제 벼슬에서 떠나 뭘 간 거? 맞아, 귀양을 간 거겠죠. 이제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이제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이제 귀양 와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귀양 왔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사실 자기 발로 걸어온 거면서 그지? 마치 자신을 타자화시키고 있네요. 나는 나에게 말하길 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어쩌다 귀양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 이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계속해서 지금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 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자랑공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이 필자뿐만 아니라 둘째 형님도 자기 자신을 잃었었대요. 그리고 그걸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결국은 둘 다 이제 이 잃었던 나를 지금 붙잡게 된 상태라는 거네요. 유독 나의 큰 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뭐라 붙였지? 맞아, 수오제. 큰형님께서 항상 말하시길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 생각에는 이게 진짜 찐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겠죠.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이 몸이 사실은 무엇이겠어? 맞아, 이 나 자신이겠죠. 나를 지키는 것이 크다 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 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이 맹자의 말씀이 바로 이 수호제로 이름을 지은 것과 관련이 클 것이다 라고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5번 문제 풀고 정리할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글쓴이는 둘째 형님이 자신과 달리 나를 잃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가 아니라 누구였지? 맞아, 큰형님. 둘째 형님도 나를 잃었었어. 다음 2번, 글쓴이는 과거 공부에 전념하고 벼슬살이를 하면서 나를 지키고자 힘썼다. 벼슬살이 하면서 나를 지키고자, no, 오히려 나를 잃었어. X.
다음 3번. 글쓴이는 귀향을 온 뒤에야 나를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 그렇죠. 처음에는 소재 제목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대? 의구심을 가졌으나 귀향을 온 뒤에야 그래서 형님이 저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했죠. 오케이. 3번 맞고요. 4번. 글쓴이는 장기로 귀향을 오기 전 소재라는 명칭에 대해 탐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전이 아니라 언제지? 맞아. 후. 전에는 뭔 이름을 소재로 지었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다음 5번. 글쓴이는 태연을 지키려 했다는 점이 형님이 소재의 이름을 붙인 본래 의도임을 밝힌다. 본래 의도 X. 핑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소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제기 보면요. 수호제의 뜻이 뭐라고? 나를 지키는 집이다. 아이고야. 나를 지키는 집. 자, 이 화자인 나는요. 화자가 아니라 필자인데 계속 화자라 하네. 필자인 나는 수오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은 나에게 꼭 붙들려 있는 건데 나를 왜 지켜?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나가 이제 귀양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떤 깨달음? 왜 수호제라고 지었는가 제목을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화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번 얘들아 말해보자. 이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다? 굉장히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하는 존재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시 배울 때 자아에 대해 배웠죠. 현실적 자아가 있고 본질적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자가 지키고자 하는 나는 둘 중 어떤 자아에 해당하는 걸까? 맞아. 본질적 자아겠죠. 이 정약용은 이 본질적 자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정신에 해당하는 본질적 자아는 변할 수 있어. 우리 보통은 변하지 않는다고 배우지만 이 본질적 자아를 읽기 쉽다고 지금 정약용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해 라고 주장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공부할 때, 막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공부할 때 그래, 이 나 자신 유혹에 흔들리기 쉽지.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작품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 자, 이 수호제기라는 작품 되게 교훈적인 글이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